안녕하세요, 휘묵입니다. 5월 5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도입부에서 해볼 얘기는 오랜만에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번에 일본 쪽에서 암호화폐 코인에 대한 규제안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크게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일본 내에서 이런 블록체인이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익숙하시겠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두리, 어떤 아직은 저 밑에 있는 발전 중인 이제 시작한 잘 몰라도 되는 기술인 게 아니라 조금 더 국가가 규제로서 신경 써야 되고, 법안이나 이런 데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의되고 다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해석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주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 나온 규제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나 코인 거래소가 있죠. 여기서 피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피해가 발생할 때 그것을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거래소라는 업을 하려면은 그만큼 많은 자산을 뒤에다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용으로 돈을 쟁여놔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규제안을 내오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금융사나 소비자를 마주하게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하게 만든다라는 게 국가에서도 충분히 체크해야 되는 산업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죠. ICO라고 제 영상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증권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상가에 투자를 하고 그 상가에서 수익이 나오면, 또는 기업에서 수익이 나오면 그 중에 0.5%는 여러분한테 수익을 분배해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증권가 같은 것은 이제 금융자산인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나 암호화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해당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은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분배해드리겠습니다라는 증권의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금융산업에서 받는 것과 똑같은 금융 규제를 받아라라고 합니다. 규제와 겹겹이 쌓인 규제로 이루어진 게 금융산업인데, 이제 이 금융상품이나 다를 바 없는 암호화폐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규제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원래 규제라는 건 똑같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암호화폐나 코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금융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금융에 손을 댈 수 있으니까 막 겹겹이 쌓아놓은 게 보통 금융산업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안 좋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규제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는 자유를 침범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금융사 출신이었어서 그런지 피해가,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고객이나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 뭔가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누군가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풀어놓는 것은 방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만약에 국가의 국민이 아니고 저기 어디 외딴 곳에서 사는 사람들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국민이면 그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챙겨야 돼요. 국민이 피해받을 경우를 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는, 오히려 그걸 안 하는 게 국가가 이상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연히 어느 정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기술,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연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처음 규제를 만들 때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규제라는 거는 한번 만들고 나면 그 빗장을 푸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 촬영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도 등장해야지만이 그동안의 규제를 뒤엎고 새로운 혁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규제 만들 때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말 연구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일본의 해외에서 저렇게 규제를 해주면 고마운 게 실험장이 돼주는 거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 규제는 안 좋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지켜보고 국내에도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5월 5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를 출발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금리 동결을 이번에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재미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의 경기지수, 종합지수라고도 하죠. 가끔 댓글에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선행, 동행지수 이런 것들의 하락이 멈칫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이야기를 바로 출발해볼게요.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자, 미국이나 중국의 지금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다뤘기 때문에 과거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 5주차에 벌어진 일들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요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두 번째 줄에 중국 같은 경우도 역시 미국처럼 미국에서 생산돼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모든 상품에 너희랑 똑같이 관세를 다 매겨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단순하죠. 그리고 위에 블랙리스트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반화웨이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건데 중국 상품에 대해서 이게 시장 논리로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뭐 정치적인 이유, 국가적인 이유 이런 것들로 중국 기업에 타격을 주는 아주 나쁜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공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화웨이한테 못 살게 군 기업들 다 리스트 정리해가지고 공표하고 어떻게든 피해 줄 거야 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전쟁은 사실 몇 년간 계속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하는 기간에는 당연히 중국도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콩이 있는데 이 중국이 미국의 콩을 구매 취소하는, 그러니까 돼지랑 똑같죠. 구매 취소하는 일을 하게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자막으로 살짝 넣었는데 돼지나 콩에 대해서 수입을 하지 않아 버리는, 구매 취소해버리는 것은 미국에는 참고로 농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농민 투표자들도 많다는 뜻이죠. 그들이 이제 미국 정부를 지지하는데 후회하도록,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 농민들이 타격을 입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도록 압박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구매 취소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월 5주차까지 지금 미국과 중국의 흐름은 뭐다? 서로의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을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 우리 뭐 황제 국가에 그런 물러남은 없다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니 저런 문제 일으키는 국가를 미국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무역은 특히 나의 트럼프 대통령이 단판 짓기로 한 거라는 선언을 계속해서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격과 반격에 물러나지 않음이 반복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6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 만나면 조금 일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대화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때 극적으로 타협하는 모습을 최소한 아니면 협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자리를 깔아줘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멀리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먼저 접는다 라는 느낌을 둘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먼저 꺾이네 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자리가 마련됐을 때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냐, 뭐 좀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갖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목에서 보듯이 이제 미국과 중국만 전쟁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도 불안한데, 지금 미국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확전을 시키고 있어요. 전쟁의 확대를 시키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등장한 건 뭐냐면 미국이 멕시코한테 무역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미국이 무역관세를 왜 매기겠다고 하냐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여기죠. 미국이 여기고 위쪽입니다. 미국이. 자, 여긴데 이제 불법 이민 문제가 있었어요. 단어는 일단 제가 불법 이민이라고는 쓸게요. 멕시코로부터 넘어와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선이 되면은 멕시코랑 미국 사이에 담벼락을 쌓겠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가 넘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뭐 좀 세계적으로 욕을 먹었지만 그냥 그렇게 흘러가나 보다, 담벼락 준비하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번에 이제 멕시코한테 뭐라 그러냐면, 불법 이민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무역 관세를 매길게.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먹일 거야. 그래서 6월 10일부터 당장 5%의 관세를 매기고, 멕시코에서 만든 상품을, 그리고 10월까지 25%의 관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진짜 여기까지 들으면은 중국이랑 싸울 때도 그랬지만 무슨 25% 성애자 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다른 분들께서 의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법 이민자를 막는 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루고, 두 번째로는 무역 관세를 매긴다라는 거는 그렇게 희한한 게 아닌데 왜 이거는 이렇게 따로 다루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미국 전역에서도 욕을 먹고 있고, 그동안은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내던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께서 미국 상공회의소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려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워낙 이례적이고 갑작스러운 판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이례적이라는 말은 불법 이민자 문제잖아요. 무역, 경제 이런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얽혀있는 문제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실타래를 풀어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다른 카드가 있으면 그런 걸로 압박 줄 수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냐, 왜 이례적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효과를 불러오냐면 어쨌든 외교라는 거는 서로의 어느 정도는 정해진 카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법 이민자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무역 카드를 갖고 와서 그것도 10월까지 25%를 만든다. 6월 10일까지는 그냥 5% 10% 올려버릴 거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효과를 가져오냐면 전 세계에 공표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미국이란 국가는 수틀리면 그냥 이례적으로라도 보통은 A라는 거에다가 B라는 카드를 갖고 오지 않는데 B라는 거에다가 C라는 카드를 갖고 오지 않는데 미국은 수틀리면 그냥 뭘 갖고 와서라도 때릴 국가다라고 선포하는 꼴이 됩니다. 미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외교적 평가가 신뢰도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갑작스러운 판단이라는 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재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맨 위가 캐나다고 그 중간에 미국이 있고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곳에 멕시코가 있죠. 그래서 이 대륙이 현재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합의안을 만들어서 서로 좀 더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돌덩이를 던진 거예요, 미국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 한 땅으로 엮여 있고 가장 가깝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합의와 협의가 가능한 곳인데 이렇게 한 대를 그냥 갑자기 날리면 앞으로 저 땅 안에서 합의할 때 쉬울까요? 캐나다가 눈으로 보기엔 어떨까요? 미국이란 땅이 신뢰할 수 없겠죠. 신뢰할 수가 없겠죠. 지금 합의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한 땅덩어리 안에서 심지어 이례적인 카드.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이제 간단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멕시코 내에 멕시코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공장을 만들고 기업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생산을 해서 다른 국가에, 특히 미국에 파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산한 것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면 전부 싹 다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기사가 좀 났죠. 당연히 한국 기업에 타격을 입는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욕을 먹을 카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을 확산시키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꾸 이제 주변 국가들 긴장시키잖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 내에서 경제계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한 목소리로 이것에 대해서 욕할 수 있냐라고 하면 뭐냐면, 자, 관세를 매긴다라는 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세금을 매기면요 원래 사용하던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미국 국민 입장에서 그것도 고스란히 피해입니다. 상품 선택권이 줄어드는 거고 포개 선택권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 결국 미국 경제계에서도 타격은 불가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상공회의소라는 미국 전역에 300만 개가 넘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에서 미국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세계 경제를 타격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미국 내에서의 미국 기업한테도 타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대요. 백악관을 상대로. 피해가 예상된. 왜냐면은 멕시코 상품 수입해서 파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제가 아까 넘어간 문제, 요거는 이제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별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불법이민이라는 단어를 일단은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불법이민자라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멕시코로부터 불법이민이 넘어오게 되는 데는, 멕시코라는 나라는 지금 갱의 나라입니다. 카르텔, 마약 카르텔 이런 거 단어로 검색해보시면 알 거예요. 멕시코로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멕시코 여행 위험 지역이라는 걸 체크하고 다녀오셨을 겁니다. 남들 가는 데만 가고. 그래서 지금 멕시코의 상황은 뭐냐면 사실 경찰도 소용없고요. 이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 욕하는 12세든 15세든 상관없이 그냥 욕했다, SNS에서 뭐 욕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총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경찰보다도 군대보다도 더 무장하고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이 마약 카르텔이 존재하는 이 멕시코의 상황에서 도망쳐 나오는,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는, 즉 사실상 멕시코는 지금 내전 중이란 말이에요. 국가 내부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전쟁 난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들한테 장벽을 세우고 이거 해결하지 않는다고 그냥 일단 못 넘어오게 하라고 멕시코 정부를 갖다 패고 라고 하는 게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 어쨌든 주류 언론이다 보니까 많이 감춰지고 이런 문제라서 미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불법 이민자도 있겠죠. 살만한데 넘어오는 애도 있을 거고 마약 카르텔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걱정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힘들더라도 문제되는 불법 이민을 거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아동들, 어른들뿐만이 아니에요. 거긴 애도 그냥 죽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망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돌아가라, 죽어라, 우린 모르겠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법 이민으로 퉁쳐서 얘기를 하기에는 멕시코 내에 사실상 전쟁 상황에 인한 전쟁 난민이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이렇게 강경책으로만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다가 여러모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냥
전쟁의 확대 재생산만 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역시 세상은 그냥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이라도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두 개로 나눠서 할 법한 긴 얘기긴 한데 최대한 축약해서 전달해드렸고요. 두 번째 것부터는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도 한국과 미국의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들 지금 약간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했을 때 화랑을 시켜줬으면 좋겠으니까.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는 제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6개월째 이제 또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 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은 된 게 맞아요. 이 한국은행에서 7명의 분께서 의견을 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한 분이 금리 인하라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당연히 결정은 금리 동결로 났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 분이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게 된 게 뭐 이렇게 다룰 것까지의 이야기냐 보면 이런 소수 의견이죠. 7명 중에 1명. 이 금리 인하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지표나 지수를 볼 때는 과거까지는 만장일치였는데 그러니까 고정된 거죠. 늘 변화가 없는 평온한 상태가 계속되다가 이번에 금리나 한 명이 등장했다라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요. 요건 조금 뒤에 얘기하고, 자, 우선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만장일치로 어떤 의견, 금리 인상이든 동결이든 인하든 하다가 이렇게 소수 의견이 한 명이 등장을 했을 때, 한 명에서 두 명이 등장을 했을 때 보통 3개월 뒤에 이 소수 의견의 의견대로 변화를 한다고 해요. 뭐 이분이 무슨 성견지명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수 의견이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신호, 시발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속으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번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소수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보통 3개월 뒤에는 다들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의견 좀 바꿀게요. 저번이랑 다르게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해오다가 이번에 금리나 한 명이 등장했다는 것은 3개월 뒤 정도에, 무조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항상 그래왔던 건 아니에요. 3개월 뒤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 말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품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다들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니야? 야, 올해 말 기대해볼 만한데 다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한국은행도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의견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금리 결정하는 곳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발표하고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지면서 덧붙여요, 말을. 이번에 소수 의견이 금리 인하가 나온 것은 맞지만 그게 감출 건 아니죠. 그리고 시장이 이런 것들을 신호를 확인해 주길 바래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신호가 먼저 알려져야 나중에 감춰져 있다가 빵 하고 알려졌을 때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게 다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지금 금리 인하 곧 있으면 할 것처럼 해석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과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라는 말까지 덧붙이게 됩니다. 다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리 동결 해오던 거랑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왔다. 아무래도 경기 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지금 세계는 앞서 1챕터에서 다룬 것처럼 무역전쟁으로 워낙 정신이 없는 데다가 미국은 지금 계속 확전태세니까 환율전쟁까지 얘기가 있죠. 그건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세계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슬슬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어떻냐? 미국은 경제가 자기들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생각한 것보다 경제 상승이 지속되지가 않으니까 금리 동결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본인들이 무역전쟁 하고 있고 저러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압박을 주는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 근데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경우 한국의 한국은행처럼 금리 인하란 카드를 함부로 쓰고 싶지는 않아 해요. 당연히. 가장 효과가 좋을 때 써야 되는 카드기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깥으로 난리를 피우면서 안에서 자꾸 증시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거 완충하려는 카드로 금리 인하를 써먹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최대한 버텨요. 안 하려고. 금리 인하 안 하려고 버티는데 미국이 저번에 단서를 달았어요. 금리 동결하면서 물가 지수를 보면서 체크를 하겠다. 자, 여기서 미국이 참고하고 있는 물가지수가 뭐가 있냐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라는 게 있어요. 개인이 소비하고 지출하는 물건에 대한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요게 오르면 금리 인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물가지수가 이번에 좀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약 한 0.3% 정도 상승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는 걸 보고 연방준비위원회가 실제로 바로 그렇게 생각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간의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물가 지표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아 뭐야 물가지수 오르네 그러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 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이 멕시코에 대해서 무역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말을 한 날에 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오른 것으로 나면서 동시에 이제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투자를 활황시키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보면. 근데 이걸 안 할 것이라는 실망감과 그 멕시코에 무역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무지막지함이 이야기가 되면 다우존스 지수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1% 이상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는 모습들까지 같이 보시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금리 인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신속하게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경기 지표 하락이 좀 멈칫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경기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좋다, 경제가 좋다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죠. 우리가 소비하고 지출하고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라고 얘기할 때 나빠졌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 경기입니다. 자, 한국의 경기 지표라고 했을 때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이제 경기 종합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선행, 동행, 후행 지수로 나뉘는데 현재 경기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을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때보다 위로 올라갔냐 내려갔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해서 기준 대비로 만든 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가면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행 지수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현재의 경기 상황보다 경제 상황보다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행 지수의 의미는 어떻게 쓸까요? 이걸 보면 한 3개월, 6개월 뒤 정도에 한국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미리 좀 볼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게 바로 선행지수입니다. 저가 먼저 가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 뒤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좀 참고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게 선행지수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누가 선행지수 뿅 하고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통계 포털에서 당연히 이것의 기준이 되는 지수들을 모아서 8개의 지수를 모아서 만드는 지수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경기보다 선행한다, 먼저 앞서고 있다라는 참고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선행지수에서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코스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지수는 경기를 선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지수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꼭 투자가 아니어도요. 그리고 구인구직 비율, 건설 수주액이 이번에 오르면서 선행지수가 내려가던 거에서 주춤하는 것이 됩니다. 야,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봤을 때 2015년부터 이렇게 2018년 무역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계속 이슈되고 세계 신흥국 경기가 다 안 좋아지면서 내려간 건데 이때 이렇게 내려가다가 잠깐 멈칫하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차트를 보고. 이거는 이제 매월 발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멈칫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흐름이 계속되다가 멈칫한다라는 신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가 변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사람들한테 어떤 신호를 주기 때문에 주춤하네 내려가는 게 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스피나 건설 수주액, 그러니까 건설 계약 자체를 수주하는 액수가 줄어드는 게 멈췄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인 구직자, 일자리를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그 숫자 자체가 내려가던 게 멈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행지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락 추세에서 멈춰서 지난 1개월 전이랑 똑같은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98.5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동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선행이 먼저 가는 거면 동행은 현재 경기랑 동행하고 있는 지표들을 모아서 만든 게 지수겠죠. 그럼 이 동행지수 안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이번에 소매 판매량,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 사는 거죠. 도매가 아니라 소매니까 그 판매량이 하락하던 것이 어느 정도 멈췄고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농림어업 분야를 제외한 취업자 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들이 계속해서 감소하던 게 이제 멈춰서 이 동행지수가 지난 개월이랑 똑같이 나오게 되고 이제 드디어 좀 하락하던 데에서 멈칫하는 구간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석할 여지를 두게 됩니다. 이거를 빼놓고 설명은 좀 아쉽겠죠. 이제 추가로 보너스로 후행지수가 있어요. 후행은 뭐겠어요? 지금의 경기보다 늦게 변하는, 지금의 경기가 늦게 반영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늦게 반영되는 건 굳이 볼 필요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가 변하고 나서 이 지표 안에 속하는 것들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좋아지면 조금 이따 이 후행 지표에 속하는 것들이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면 좋을 거예요. 이 후행지수에는 그냥 취업자 수, 생산자 재고 수, 그리고 소비자 수입액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업이나
농림어업 분야나 이런 곳들에서 경기가 다 좋아지고 나서야 내가 사람을 고용할 마음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져야 취업자 수가 좋아지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지만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이 후행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산자 재고인데 요거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재고라는 거는 창고에 쌓아두게 되는 물량이에요. 당장 판매되는 상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물건을 생산한 쪽에서 이렇게 상품이 쌓인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나니까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려고 많이 생산한 다음에 창고에 쌓아두게 되는구나. 그러면 경기가 지나고 좋아지고 나면은 창고 물량이 쌓이는구나라는 이 관계도 역시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이렇게 계속 재고를 쌓다가 나빠지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반도체 얘기할 때 했죠. 쌓여둔 것들이 결국에는 악성 재고가 돼서 이것들을 전부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품의 물건이 싸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결국 왜 그런 거다? 경기 좋아질 때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그것들이 쌓이기 때문이다.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소비자 수입액.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수입액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상품들 있죠. 소모성으로 막 이렇게 소비하게 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액수가 늘어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수입 물품도 쓰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수입을 해오는 기업 같은 경우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수입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런 게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 종합지수는 이 선행, 동행, 후행지수를 말하는 건데요. 다만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검색을 해보시거나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저 안에 포함되는 게 더 많거든요. 보실 때 보면은 실제로 그냥 경기 선행지표, 경기 동행지표는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가져온 거는 순환 변동치라는 겁니다. 이 순환 변동치라는 단어를 보고 조금 어려운 단어라서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개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어떤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추세라는 게 있죠. 오를 때 저 관성같이 저번에 오르면 이번에 좀 더 오르고, 내릴 때도 한 방향의 결정이 나면 오르든 내리든 그 방향으로 좀 계속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쭉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가나 보다, 나도 추세를 따라서 있다가 이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지금 어떨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지난 2-3개월 힘들었으니까 계속 힘든 거야. 이것 때문에 실제 경기가 좋아지는 걸 반영을 못하고 지표가 늦게 좋아집니다라고 신호를 주게 돼. 이 추세가 녹아있게 되면. 경기가 좋다라고 쭉 생각하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 때 지표가 꺾여야 되는데 아랫방향으로 실제로 경기는 나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2-3개월 좋았으니까 라는 게 남아있어서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야 이 경기 지표가 꺾이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지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를 제거를 해서 최대한 실제 경기 지표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순환 변동치예요. 그냥 이 순환 변동치는 지수에서 과거의 흐름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거한 방법이다. 그래서 최대한 현재의 숫자를 진짜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실제 나온 숫자를 수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랑 같이 살펴본 동행, 선행 지표가 모두 순환 변동치고요. 실제로 이제 순환 변동치가 아니라 본래 숫자를 보면, 추세가 남아있는 숫자를 보면 과거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돼서 이번에도 조금 더 떨어진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5월 5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를 달려봤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진행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라도 빨리 끝내도록 해볼게요. 5월 5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조회수나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